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이 세상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장소가 있고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걸 부정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이야기도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었다는 그 기묘하고 오싹한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은 지금은 폐쇄되고 없어진 카페에 올라왔던 사연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땐 재미있었는데, 그래서 단팬님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폐쇄된 카페에 올라왔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 얘긴 1960년대 초 강원도 양구랑 인제 사이 어디쯤에 있던 그 마을에서 할아버지가 직접 경험한 경험담인데요. 할아버진 돌아가시 전까지 이 경험 때문에 매일 편안하실 날이 없었고요. 얘기도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면서 할머니한테만 하신 얘기인데, 할머니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실수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셔서 알게 된 거고요. 할아버지는 원래 고향이 강원도 창도군이셨는데 6.25 전쟁 때 남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휴전을 하면서 창도군이 북한 땅이 되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실향민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때 희한한 게 같이 남한으로 이제 피난을 온 동네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 30명 정도 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땐 모두 실향민들이다 보니까 모두 모여서 정착할 곳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셨는데, 그때 경기도를 거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가 그래도 고향 땅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낫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을 찾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이 크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된 곳이 양구와 인제 그 사이 어디쯤이었고요. 거긴 좁은 땅이지만 산 아래에 있는 땅 같지 않고 굉장히 비옥했다고 해요. 농사도 제법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갔을 땐 고향 사람들 30명 조금 넘는 그런 촌락이었는데, 작은 촌락이었는데, 중간중간에 외부 사람들도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해가 이제 지나면서 그 규모가 작은 마을을 형성할 정도로 커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몇 해가 지났을 때인데 아침에 행색이 굉장히 허름한 스님 한 분이 마을로 들어오셨다네요. 그리고 마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시주를 부탁했는데, 그때 이제 한창 마을이 자리가 잡혀갈 때라 마을 인심도 좋았더래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이며 뭐 먹거리며 그 스님 행랑에 넘치도록 가득 챙겨드렸다는데, 스님은 그런 마을 사람들이 인심을 베푼 그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서 크게 감사를 표하고 마을 밖으로 나가려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한 걸 느꼈는지 마을을 다시 쓱 보더니 마을 중앙으로 가서 명상을 하듯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거기서 꼼짝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앉아서 꽤 시간이 지났었다는데, 한 반나절 이상을 그렇게 앉아있던 스님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마을 이장집 앞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서는 이장님 나오시라고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장님이 안 나오니까 막 고함을 지르더래요. 빨리 나와보시라고. 그 이장은 자신을 부르는 이제 그 고함 소리에 놀라서는 급하게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겠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스님이 이장님을 자꾸 조용한 데로 끌고 가더래요, 이장님을. 그리고 둘이 무슨 얘기를 한참을 나눴고, 그 스님과 대화를 마친 그 이장은 굉장히 침통한 얼굴을 하면서 마을에서 나이가 40 이상 되는 남자들을 다 불러 모았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스님이 이장에게 한 얘기를 전했는데, 그때 그 스님이 한 말은 당신들 고향이 여기가 아닌 걸 안다고.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사는 땅은 700년이 넘도록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고, 원래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험한 숲과 늪지였는데 어떤 영적인 인과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사람이 살 수 있게 그렇게 비옥한 땅으로 바뀐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땅 주인들이 원래는 악귀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했다는데, 근데 그 악귀들은 보통의 원기나 악령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다가 그것들은 지옥의 야차나 나찰 같은 그런 무서운 존재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들 땅에 털을 잡고 사물들을 마음대로 바꾸고, 그리고 그 땅을 막 뒤집으니까, 뭐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하니까, 그래서 땅을 막 뒤집으니까 분노가 크게 달했다는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들이 아직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는 건 그 땅에 금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곧 그 금제가 풀리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금제가 풀리기 전에 마을 사람들은 3주 안에 준비를 마치고 달포가 되기 전에 마을을 떠나야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달포가 돼도 마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그 사람들은 피갑칠이 돼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거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스님 말을 듣고 울고 불고 청천벽력과도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휴전선 너머에 있는 그 이북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을 마친 스님은 합장을 하고 한다는 말이 자신이 청기누설을 한 거라고. 전쟁 이후 시주를 다니는데 이렇게 부처님을 위해서 자비와 정성의 마음으로 보시한 마을은 이곳뿐이었다고. 그러면서 목에 걸고 있는 큰 염주와 그 흰색 한지에 기이한 문양이 그려진 종이 몇 개를 줬다는데요. 그 스님 말이 그건 달포 안의 그 요사스러운 기운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최대한 방지하는 거니까 잘 간직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달포가 지난 뒤에는 그걸로도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테니까 이제 빨리 준비하고 떠나야 한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고요. 그런 말을 마치고 스님은 이제 마을을 떠나려고 뒤돌아서 걸음을 옮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어른들은 넋이 나가서는 그렇게 떠나는 스님 뒤통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는데요. 그때 갑자기 이장이 달려가더니 스님 바짓가랑이를 잡고 엎어지면서 막 울고불고 사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을 등지고 남한 갈 곳 없는 실향민들이고 늘 고향을 그리워해서 그나마 고향하고 가까운 철책선 인근의 자리를 잡았다고. 그 마을, 그 자리. 우리는 남쪽에 연고도 없고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어디로 가냐고. 그게 말이 되냐면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말이죠. 그리고 예순이 넘은 이장이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부탁을 하니까 스님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으로 억지로 떼놓고 가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데, 그걸 눈치챈 나머지 어른들도 몰려와서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정을 했다고 해요. 이런 일을 미리 알고 목숨을 구할 방도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도력이 굉장히 높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도력이 높은 스님이시라면 그 악기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지 않으시겠냐고. 그래서 그 방도를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고 제발 부탁이니 가르쳐 달라면서 말이죠. 알려만 주시면 마을의 재산을 모두 털어서라도 부처님께 이제 시주하고 차후 마을 뒷산 중턱에 절을 세워서 대대손손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마을이 되겠다고도 했고요. 그렇게 악을 쓰면서 모두 고개를 숙여서 이제 흐느끼면서 부탁들을 하니까 스님도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었겠죠.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서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어차피 자신 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미 청기를 한 번 누설했는데 두 번은 못하겠냐는 그런 말을 하곤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서 살 수 있는 그 방도를 알려줬다는데요. 그 스님은 그날을 죽음의 잔치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했다는데, 그 날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금제가 풀리는 그날엔 아주 시뻘건 붉은 달이 떠서 마을을 감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일 축시에 10살 밑에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마을 입구 당산나무 앞에서 서로 손을 잡고 눈을 감고 그 첫 닭이 여러 번을 울고 묘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앉아있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 상태로 묘시가 되면 지옥 입구는 700년간 다시 봉인되고 그 700년 동안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된다는 얘기였고요. 단 그때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눈을 뜬다거나 서로 잡은 손을 놓으면 안 되고, 만약 지키지 못하면 마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했고요. 그 말을 한 뒤 스님은 당산나무 앞으로 가서 그 앞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더니 자신 약지를 가르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당산나무에 뿌렸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약지에서 나오는 피는 멈추지 않았는데 계속 나오는 피를 당산나무에 스며들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스님 눈은 뒤집혀서 허옇게 되고 몸은 막 경련을 일으킨 것처럼 떨었다는데요. 그러면서 쉴 수 없이 뭐라 알아듣기 힘든 그런 주문까지 외우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기겁을 해서 서로 아이고만 찾을 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렇게 피를 흘려서인지 그 스님 얼굴이 이제 퍼렇게 될 정도로 창백해졌는데, 그렇게 창백해진 스님이 법복을 칼로 찢어서 대충 손가락을 동여맨 다음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은 떠나야 하니까 더 이상 마을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됐으니까 그 마을에서 살고 싶으면 자신이 일러준 말대로 하라고, 꼭 명심하라고 그런 말을 하고 마을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날로 스님에게 받은 그 종이 있잖아요. 그 부적 같은 거, 그 종이 몇 장하고 염주를 당시 이제 청년들 중 힘이 가장 셌던 그 할아버지 집에 우선 보관했고,
마을에선 그날부터 10살이 안 되는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고요. 그 나이 때 아이라면 부모가 아무리 통제해도 제멋대로잖아요. 그런 제멋대로인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교육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스님이 말한 것처럼 손을 잡고 눈을 감은 채로 둥글게 앉히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감은 눈을 떠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때 마을 사람들이 그 앞에서 꽹과리도 치고 동물 울음소리도 내면서 그렇게 혹독하게 연습을 시켰다는데, 그렇게 연습을 시킨 결과 이제 그날리에도 아이들은 그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스님이 알려준 것처럼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뜨지 않을 수 있게 됐고요. 당시 청년이었던 할아버지는 그거를 보면서 그냥 마을을 떠나면 되지 않겠냐고, 아이들한테 저렇게까지 몹쓸 짓을 시켜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때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마을 어른들을 보니까 악귀랑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다들 무서운 눈빛을 하곤, 그리고 아이들한테 험한 말은 기본에 그냥 맥까지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달포가 다가오니까 소며 개며 닭이며 다 죽어나갔고, 여름이라 그전까지 막 팔이랑 목이랑 막 들끓었는데 그렇게 들끓던 그런 곤충들도 한 마리도 보이지가 않았다네요. 어떻게 그 마을에서 그 극성을 피우던 쥐도 그때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마을 청년 하나가 그 피가 스며든 스님 피가 스며든 그 당산나무 앞에서 개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발견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마을에선 이렇게 계속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따로 돈을 들여서 다른 곳에서 이제 소문난 큰 무당이라고 소문난 그런 무당을 데려왔는데요. 그런데 그 무당이 마을 입구는커녕 마을이 보이는 그 언덕 위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일어나면서 피가 스며든 당산나무를 한참을 보더래요. 그러면서 그 당산나무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건 자기가 모시는 신이 감당할 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지옥 위에 마을이 있는 거냐고 하면서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주랭랑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의식을 치르는 날이 되었는데요. 그날 동네 아이들은 일찌감치 이제 이장 집에 모여 있다가 축시가 임박하니까 그 당산나무로 가서 손을 잡고 앉았고요. 그리고 이장과 마을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몇 번이나 이제 엄하게 단속을 한 뒤에 눈 뜨거나 일어나지 마라, 이런 거 알려준 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 이렇게 그거를 굉장히 엄하게, 그리고는 아이들만 그 자리에 두고는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궜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웠다는데, 근데 그때 이상하게 의식이고 뭐고 거기 계속 있다가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들더래요. 그건 나 혼자 살겠다, 나 혼자 살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런 음성이었다는데, 사실 그때까지 마을에서 아이들을 불쌍하게 생각한 건 그 당시 젊은 청년이었던 그 할아버지 뿐이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오히려 악귀처럼 그 눈빛과 언행이 변한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건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그냥 우리가 마을을 떠나버리자고, 우리가 떠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말렸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 음성은 할아버지에게 이제 스님이 준 염주와 종이를 가지고 피먹은 당산나무가 있는 그 마을 입구가 아니라 마을 뒷산을 통해서 빨리 나가라고 했다는데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그 스님이 준 염주랑 종이를 챙겨서 마을 뒷산으로 달려갔고요. 그때 이장 집을 지날 때였는데요. 마당에 묶여있던 개가 끈이 풀려서 할아버지를 쫓아왔답니다. 근데 마을을 벗어날 때 그 개가 이상하게 벽이라도 쳐진 것처럼 그 마을과 뒷산 그 경계에서 더 이상 나오질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엎어지고 낑낑대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뒤따라오던 개를 데리고 가려고 이제 그 개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다시 달려가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 할아버지 바로 앞에서 그 개는 피범벅이 돼가지고는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듯이 그렇게 녹아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건 뭔가 진짜 크게 잘못됐다고 그런 확신을 가졌는데, 그땐 너무 이렇게 겁이 났던지라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뒷산 정상까지 뛰어갔고, 그리고 산을 넘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마을 쪽에서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그런 짐승들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울부짖는 소리, 고함 지르는 소리, 몸이 찢겨질 듯 그런 소름 돋는 웃음소리, 뭐가 계속 부서지고 막 내려앉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오더래요. 그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는 이제 공포에 질린 나머지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셨고요. 그리고 눈을 뜨니까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낮이었는데요. 비가 조금씩 내리는 그런 낮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막 울부짖으면서 산을 넘었으니까 다시 돌아가지고 마을 입구 쪽으로 달려갔다는데요. 근데 마을 입구에선 할아버지는 그때 할아버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도저히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답니다. 그때 할아버지 눈앞에 보인 마을은 스님이 피를 먹인 그 당산나무, 그 당산나무는 세로로 쪼개져서 벼락을 맞은 듯 시꺼멓게 타버렸고, 보기에 무슨 살점 같은데 그 살점 같은 것들이랑 이렇게 검붉게 변한 피가 그 사방에 비를 타고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고 해요. 멀찌감치 보이는 마을 집들은 모조리 폭삭 내려앉아서는 그 마을 입구 멀리서 볼 때도 굉장히 참혹한 풍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는 바로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다는데요. 근데 그때 마을에서 이상한 기운이 흘러나오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때 그 이상한 느낌을 받고 거기서 도망쳐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 후에 할아버지는 제주도로 내려와서 평생을 제주도에서 사셨는데, 그 평생 동안 젊은 날 그때 경험했던 그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할머니한테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죽기 전에 그걸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돌아가신 거고요. 처음엔 할머니 말을 듣고 그게 뭔 소리냐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믿지 않았는데요. 근데 그때 큰 고모가 뭔가 이제 기억이 났는지 말을 하더라고요. 어릴 적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고모한테는 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노랗게 색이 바랜 이상한 문양이 적힌 종이 몇 개를 봤었다고 말이죠. 폐쇄된 카페에 올라왔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정도 사건이면 신문이나 소문이 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 당시 강원도에서는 관련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연재해 등으로 어떤 마을이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때 당시 전쟁이 끝난 바로 뒤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니까, 그래서 세상에도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 있었고 그런 마을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나라 강원도 그 어디쯤인가? 그리고 그 스님이 자기 피를 그 당산나무에 먹였다? 그리고 주문을 외웠다? 불교에 이런 의식이 있긴 있는 걸까요? 아니, 그것보다 그 진짜 스님이 맞긴 맞았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핀 물안개 못 보신 분 계실까요? 거의 대부분 보셨겠죠? 저도 밤낚시하면서 물안개 정말 자주 봤는데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진데 다른 시선으로 보면 정말 무서울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징크스가 물안개 피면 무조건 깡이라는 거, 낚시하면서 물안개 폈을 때 물고기 잡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제겐 이게 현실 공포입니다. 이번 괴담은 이웃 블로거이자 낚시를 매우 좋아하는 배여사 용돈 올려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배여사 용돈 올려줘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용돈이 올라가셨으면 좋겠네요. 배여사 용돈 올려줘님, 앞으로 떨어야 할 제 입을 생각해서 줄여서 배용님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용님의 기묘한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용님이 기묘한 일을 경험한 건 2012년 8월.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몇 달 출조를 못하다가 뜻이 맞는 일행 셋과 함께 4박 5일 일정으로 춘천 8호로 낚시를 갔을 때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배용님이 간 곳은 8호 귀신골이라는 곳이었다는데, 제가 듣기로도 그곳은 밤낚시를 즐기는 조사님들 사이에서도 귀신 출몰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귀신골이라는데, 함께 간 사람이 불러서 가보면 거기는 아무도 없고 정작 부른 사람은 정반대에 있다는
그런 경험담도 들었었고요. 아니면 안개가 짙게 낀 날 강물 한가운데 사람 형상을 한 검은 무리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든지 여러 많은 귀신 목격담이 있는 곳이죠. 파로는 중국 외교부에서 2018년 말에 명칭 변경을 요청한 곳이기도 한데요. 6.25 전쟁 때 한 약 3만 명 가까운 중공군이 수장되면서 오랑캐를 수상했다는 뜻으로 그 뒤로 파로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게 중국 정부 귀에 거슬린 거죠. 그리고 그때 수장된 중공군 유해는 아직까지 발굴하지 않아서 그 파로 바닥 진흙 밑에는 그대로 그때 죽은 중공군들이 잠겨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국인이라고 해도 사람은 사람이니 사람이 많이 죽은 파로라서 그런지 귀신을 봤다거나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다는 경험담이 많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배용님도 그 파로에 갔다가 그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낚시꾼들 시점에서 파로는 육로가 발달하지 않아서 낚시하기 좋은 포인트를 가고자 할 땐 주로 배를 이용해서 가는데요. 그런데 귀신골이라는 그곳은 그런 불편함을 넘어서 배를 타고 가도 그 좋다라고 할 포인트들에는 바로 갈 수 있는 곳들이 좀 적다고 해요. 좋아 보이는 포인트 근처에 배를 대고 내린 뒤에 다시 산을 넘어서 힘들게 걸어가야 하는 그런 곳들이 대부분인 곳이랍니다. 사실 낚시라는 게 등반을 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저는 집 앞에서만 합니다. 네, 뭐 어쨌든 그렇게 배용님과 그 일행들도 계약한 포인트 근처에 배 대고 내린 뒤 낚시 가방 짊어지고 등반에 가까운 도보를 해서 파로 귀신골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가히 그 고생이 헛되다고 하지 않을 만큼 멋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도착해서 간단한 요기를 한 뒤 자리를 펴고 앉았는데 처음 시작부터 물고기가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없더랍니다. 사실 그곳이 나오면 월척 사이즈들인데 기가 세다고 해서 어지간해서는 잡기 힘든 곳이었다나 봐요. 그래서 낚시도 4박 5일로 계획을 잡고 간 거였는데 이건 뭐 넣으면 넣는 족족 나오는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낚시가 그렇게 잘 되면 진짜 입이 귀에 걸리죠. 낚시꾼들은 뭐 다 그렇겠죠.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분이 좋아지면 거의 10중 8구 붕어 대낚시 하시는 분들은 술을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용님도 일행분들과 초저녁 조금 지나서부터 간간히 술을 한 잔씩 하며 낚시를 했다는데 해가 지고 어두워지니 슬슬 물안개가 올라오더래요. 그 물안개 핀 모습이 너무 장관이라 일행 중 한 명이 사진을 찍자고 해서 주변 나무에 폰을 고정한 뒤 배용님 포함 넷은 물을 등지고 자동 촬영으로 촬영도 했고요. 그리고 술 기운이 더해지니 흥이 나서 큰 소리로 대화들을 했다는데 사실 특히나 대낚시 하시는 분들은 대화를 할 때도 아주 조용조용 얘기를 하는데 배용님과 그 일행분들도 평소 때는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그날은 그게 안 됐다고 합니다. 물고기들도 너무 잘 나오고 기분들이 최고조가 되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때 물안개 사이로 뭔가 무리를 다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은 배용님만 본 게 아니라 함께 있던 모두가 본 모습이었고 심지어 그 모습을 본 일행 중 한 명은 고라니 아니야? 고라니가 건너가는 것 같은데?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고라니는 물사슴이라고 할 정도로 물을 좋아하고 고라니가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고라니가 물을 건너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고라니들이 밤낚시할 때 꽥꽥거리면 그 말을 듣고 이제 배용님과 일행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상한 게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는 고라니가 오지 않거든요. 오히려 사람이 있으면 똥줄 빠지게 도망을 가는데 물안개 사이로 보이는 그건 배용님과 일행들이 있는 쪽으로 슬슬 혹시나 배용님과 일행들이 눈치라도 채고 도망갈까 천천히 오는 것처럼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움직이듯 아주 슬슬 배용님과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배용님 혼자만 느낀 것도 아니었고 거기 있던 일행들 모두 느끼고 있었다는데 그중 한 명이 낚시용 랜턴 빛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강도가 가장 강한 모드로 전환한 뒤에 그 시커먼 물체가 있는 곳을 급습하듯 비췄다는데요. 그때 모두는 분명 정확히 봤다고 합니다. 고라니든 사람이든 뭐든 간에 빛이 닿으면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커먼 그건 사람 형상을 하고 무리를 기어서 오듯 오고 있었는데
랜턴에서 나온 강한 빛은 그걸 그냥 통과했다고 합니다. 마치 빛이 안개를 통과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주변 물가에선 그것들과 비슷한 시커먼 안개 같은 것들이 물 위로 스멀스멀 피어오르듯이 올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용님과 일행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거기 장비 다 두고 말 그대로 몸만 가지고 허겁지겁 거길 빠져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 귀신골을 빠져나와 산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배용님과 일행들이 있던 자리에는 짙은 어둠보다 더 시커먼 검은 안개들이 사람이 기어다니듯 스멀스멀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는 그 모습을 보고 배가 있는 근처까지 다시 달렸다고 하는데요. 막상 배가 있는 곳까지 갔는데도 파로우를 건너서 무트로 갈 엄두가 나지 않더래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 상황에선 그래서 다시 물가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간 뒤 거기서 서로를 의지하며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여름이다 보니 해가 일찍 떠올랐는데 그때 떠오르던 해가 살면서 본 해들 중 가장 웅장하고 멋지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 떠오른 뒤 배용님과 일행들은 다시 멀찌감치서 자신들이 있던 곳을 보고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한 뒤에 내려갔는데 낚싯대라든지 의자라든지 거기에 있던 다른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신들이 술을 먹으면서 안주 삼아 같이 먹던 그 음식들이 상했는지 그 주변에서는 음식 쓰레기가 썩는 듯한 아주 역겹고 참기 힘든 고약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모두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찝찝해서 거기서 사용한 장비들은 모두 거기에 두고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두는 배를 타고 나오면서 씁쓸하고 무서운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두고 온 장비들만큼 아내 몰래 다시 사야 하는 현실 공포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밤안개가 올라오는 강가. 그런데 그 안개 사이로 알 수 없는 시커먼 무언가가 다가온다면 그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댓글을 보면서 귀신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에 좀 놀랐습니다. 그게 왜 보고 싶을까요? 그냥 당연히 없을 테니 하고 그냥 하는 말이겠죠. 이번 이야기는 이전 귀신이 산다 편에서 사연 소개를 해드린 가군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가군자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가군자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전 사연을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4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이 경험담도 그 시골 마을에서 어릴 적 경험한 이야기고요. 전 어릴 적 같은 동네에 동갑내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말이 친구지 그냥 같이 어울릴 동갑내기 동무가 없어서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그런 사이. 당시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정말 못된 게 그게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동네엔 냇가를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녀석이 강제로 저보고 그 다리 난간에 매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녀석한테는 친형이 하나 있었는데 못된 게 둘이 똑같아서는 그 나쁜 짓도 자기 친형을 믿고 그랬던 거였고요. 그 다리가 높지는 않았지만 초등학생이던 시절엔 낮다고 볼 수도 없고 밑으로는 얕은 개울 비슷한 내천이 흐르는 다리라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녀석이 강제로 매달리라고 해서 매달렸더니 자기 친형하고 발로 제 손가락을 밟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 다리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었고 그때 옆 동네 한의원에서 일주일 정도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로 있었던 적도 있었네요. 그리고 이 일로 어른들도 크게 싸우셨고 동네에서도 소문이 다 나서 그 집 평판도 나빠지고 다른 친구들과 형들도 그 녀석과 그 녀석 형을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서 있어도 없는 취급당하는 외톨이들이 되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그 이후에 저와 그 녀석은 두 번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이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 못된 녀석과 옆 동네 친구 집에서 놀다 올 때 경험한 얘기입니다.
전 그때 옆 동네에 친한 친구들이 더 많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전 옆 동네에 이제 자주 놀러 갔었고요. 같이 놀 게 저뿐인 그 녀석은 그럴 때면 절 따라서 왔었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옆 동네에서 놀다가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그때 다니던 길이 6.25 때판 참호가 여기저기 많은 곳이고, 당시엔 거기 땅을 파보면 실탄에 수류탄이랑 포탄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서 어른들도 거기에서는 놀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거긴 가로등은 당연히 없고 길 한쪽엔 산이 있는 좁고 어두운 산길이 다였는데, 전 그때 자전거를 끄면서 그 녀석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걷고 있었고요. 그런데 중간 정도 왔을 무렵 하얗게 빛나는 구체들 수십 개가 전방 공중 사방 가까이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녀석에게 저거 보라고 그것들을 가리키면서 말을 했었는데, 그 녀석은 제가 가리키는 곳을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바로 자전거에 올라타고는 혼자서 그냥 꽁무니 빠지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는지 가다가 몇 번을 넘어져서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는데 뒤에 있는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정말 의리라고는 뭐. 하기사 그런 녀석에게 뭔 의리를 바랄까마는, 전 그렇게 도망가는 녀석을 멍하니 본 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그 이상한 불빛들을 쳐다봤는데, 그것들은 그 자리에서 자유자재로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더라고요. 전 그런 그것들을 한참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뒤돌아서는 혹시 소리라도 날까봐 천천히 자전거를 끌면서 걸었는데요. 그렇게 겁나는 와중에도 저게 영혼일까 UFO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본 그것들에 대한 공포는 그런 궁금증보다 훨씬 커서 뒤를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네요. 그냥 그게 제발 따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맘 졸이면서 거기서 걸어 나온 기억이 아직도 서네요. 그리고 그 뒤로 고등학교 들어가서 경험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날 제가 방에서 자다가 새벽에 잠깐 깨서는 옆으로 누운 상태로 눈을 떴는데요. 벽 옷걸이 쪽에 키가 큰 시꺼먼 그림자 형체의 뭔가가 서 있더라고요. 그때 저랑 그건 눈이 마주쳤었는데, 전 눈이 마주친 뒤 바로 못 본 척하고 눈을 감고는 바로 누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제 위로 올라타서는 목을 조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밀쳐내려고 눈을 뜨려는데 그땐 제 맘대로 눈조차 뜰 수 없더라고요. 눈뿐만이 아니라 온몸이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귀가 아플 정도로 쩌렁쩌렁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울리는 소리라는 걸요. 그런데 귀가 아파지는 거예요. 마치 귀에 대고 크게 소리라도 치는 듯 말이죠. 그렇게 그 시커먼 건 제 위에서 제 목을 조르고 귀에는 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머리는 아파지는데, 그때 짹짹거리는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전 그 짹짹거리는 새소리가 들려올 때 눈을 뜰 수 있었는데, 그 시커먼 건 그 새소리가 나는 것과 동시에 창밖으로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면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때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괴성은 그것이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졌고요. 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가위라는 건가? 이 꿈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멍하니 창문을 바라봤는데요.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건 암만 생각해도 꿈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천천히 창문 쪽으로 가서는 창문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게 뭐였지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을 어루만지는데 목에서 실제로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목엔 진짜 방금 뭔가가 목을 잰 듯 붉은 자국이 있었고요. 전 바로 부엌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어머니께 가서 혹시 무슨 소리 못 들었냐고 물어봤는데, 어머니는 아무 소리도 못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본 그건 해외 공포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림자 형체 귀신 같았는데,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때 그 모습과 소리는 잊혀지지 않네요. 가군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가군자님처럼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들린다면 일상생활은 물론 많은 부분에서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기묘한 경험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에겐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